앞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던졌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야당은 또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며 전선을 넓혔는데 물론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방송사법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던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를 남겨놓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방송법 중재안을 제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사법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를 중단하란 내용이 중재안의 골자였는데 이를 거부한 정부 여당의 태도를 질타하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고 방송사법을 차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방송법 입법 강행의 배경엔 방송장악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뒤로는 방송사법을 날치기 처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 이번 본회의에 여러 당론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처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방송장악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방송법은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는 방송독립법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게 됐는데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료하려고 해도 일단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 4개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4박 5일 본회의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정치 실종의 진풍경이 또 한 번 펼쳐질 거란 우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취임 첫날부터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향한 친윤계의 견제구가 이어졌습니다.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지적한 건데 한 대표는 일단 당전 관계를 문제없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선 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앞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던졌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받을 수 있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제가 낸 것이죠. 하지만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러라 저러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 견제구에 당 안팎에선 시작부터 당정 갈등의 예고편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내부 타협을 강조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하는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이견을 좁혀가며 토론을 하는 등 최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내부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지도부 내 친윤 인사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전당대회 이후 최대 숙제로 꼽혔던 당내 갈등 해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협치를 포기한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시한 5대 요구안은 방송장악 중단과 국회 운영 정상화, 수직적 당정관계 거부 등입니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취지인데 특히 1번 요구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우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에는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야당 원안대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부결 뒤 다시 발의할 땐 제3자 추천에 포함한 여러 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또 낼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제3자 다음부터는 예. 그 아니야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럴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여당이 글쎄요 그때 가서도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전히 그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야당은 또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며 전선을 넓혔는데 물론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체제의 공식 활동 첫날인데 앞에선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을 준비한다며 정치상의 재뿌리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한 것을 거론하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습니다. 한 위원장도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냐며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5가지 요구안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네요. 저렇게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았고요. 한동훈 특검법과 5대 요구안은 일면 최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협상 카드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의 8월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 해도 대치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도 함께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은 하나라며 함께 뭉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대통령실 잔디마당에 모였습니다. 신임 지도부 출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을 함께 먹자며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손을 맞잡으며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고 살이 더 빠졌어?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신임 지도부와도 일일이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식사에서 대통령과 한 대표는 함께 러브샷을 나눴고 한 대표와 경쟁했던 후보들과도 건배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함께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단합도 연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은 한 가족이라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가 돼 도와줘야 한다며 한 대표를 챙겼고 한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다른 3명 후보 모두도 화합해 가자며 호응했습니다. 원내가 야당의 거친 공세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민주당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식사 자리니만큼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쟁점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뉴에도 화합의 뜻이 담겼는데 당정대가 막역한 사이로서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 뜻을 담아 삼겹살과 모둠쌈을 대통령이 직접 메뉴로 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별도 독대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은 다만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실 각 수석과 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소통하는 등 방식으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경선 과정 속에 당 내용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가 이번 만찬을 계기로 전당대회 상처를 잘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제 소식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급감 영향으로 1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분기 0.7%에서 2분기 마이너스 0.2%로 건설 투자 증가율은 1분기 3.3%에서 2분기 마이너스 1.1%로 급감했습니다. 수입은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2분기 1.2%로 급증했고 수출은 1분기 1.8%에서 2분기 0.9%로 감소했습니다. 한해는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도 컸다면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도 완만히 회복되고 있어 연간 성장률은 목표치인 2.5%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밤사이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번에도 이른바 세금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징벌 과세다, 부자 감세다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두관 후보였습니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입장을 피력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후보가 공약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세금 완화가 적절했느냐고 비판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고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종부세 세금 성격 자체가 징벌성 논란이 있어 애초 취지인 재원 마련 성격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의 세금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러자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안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12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종부세를 부과를 하는데 전체 대한민국 2.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또 법인이라든지 기업,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가 훨씬 많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그리 많지 않은데 마침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의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집 한 채 20억, 30억 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너무나 저는 조세에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금투세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완화가 고소득자 세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닌 단지 조정의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과세 구간까지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다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간 한 1억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 여긴 또 세금을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금투세. 반면 김두관 후보는 1% 고소득 국민을 위한 금투세 완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당이 그동안 보호해온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엄호를 하려고 한다 할까 보호해 줄 사람들은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전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450만 네, 정도 되고 그 1% 한 15만 명에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소득 금융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책 입장 확실하게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이 친명 마케팅으로 흐르는 게 보기 좋으냐는 김 후보의 비판에 이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 8분의 최고위원들 중에 호위무사를 다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이재명 후보님 그런 그 연설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사실 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도 같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당원과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럼 그럴 리가 없겠죠. 뭐 그게 아마 김두관 후보께서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MBC 시절 행적과 극우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철저한 중립성을 지키겠다면서도 현재 MBC 내부의 편향성 문제는 해소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명 20일 만에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청문회장 입구부터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성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선서 증서를 제출하고 돌아가는 이 후보자를 불러세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SNS 행적을 근거로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이 후보자는 타인의 게시글에 동조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후보자는 박문진 이사 선임을 앞둔 친정 MBC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조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며 보도의 정치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야말로 과거 MBC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세월호 오보 참사의 책임자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족들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유가족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있으신지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 지금 시간이 갑니다. 이 밖에도 오후엔 MBC 출신 인사들이 대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간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마지막 날까지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전반적인 당 운영 방향과 함께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 여야 현안에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 260명이 21개 종목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또 꿈을 위해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팀 코리아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2.8% 압도적인 득표율로 1차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자, 당선 뒤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지금 그 현장 보고 계십니다. 아직 모두 발언을 시작하지 않았고요. 자,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장동혁, 김재원, 이뇨환,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당 운영 방향을 공개하고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각종 특검법 처리와 쟁점 법안 등을 둘러싼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김재원, 김민전 등 일부 최고위원이 최상병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고 원내대표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17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저는 첫째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말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민심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이미 우리 정부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마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따라서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으로 실현합시다. 오늘 제가 여조 나온 걸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조국당에게도 우리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정치개혁 실천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상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이제부터 자강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치를 말하는데요.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부드러워지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 하겠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자강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8명의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 자치단체장들, 지방위원들,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84만의 당원의 힘을 모으고 이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다시 받아서 제대로 바꾸고 승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표님? 예. 네, 신임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통합, 화합, 그리고 자강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압도적 지지율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같다고 느꼈다라고 말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의 파도를 타자고 얘기를 했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이끌어서 국민의 사랑을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민생 시급 현안을 해결하자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자, 마지막에는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에는 자신은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는 얄팍한 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새벽 2시 반이잖아요. 되게 불안하죠. 왜냐면 기사로는 계속 막 망했다고 이렇게 뜨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자상거래업체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도 막혔고 은행의 선정산 대출 취급도 중단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티몬 본사. 창문을 대부분 가린 채 사람들의 모습도 찾기 어렵습니다. 상품 결제 취소와 환불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도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티몬 위메프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까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을 받으려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직접 문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 여행업계 피해가 늘면서 여행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정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는 곧 정산 완료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 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대응안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티몬 측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자들도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들이 한꺼번에 정상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셀러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 등 Q10 계열사 이용자는 총 900만 명으로 결제 추정액은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Q10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10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에 이어서 올해 AK몰을 인수하고 북미와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플랫폼 위시를 1억 7,30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동안에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대금을 자기들이 보관을 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금을 갖다가 일단 급한 김에 지금 위시에 인수하는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인수합병의 여파로 지금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 측은 정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Q10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마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어 1세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메프 본사에 심야의 고객 수백 명이 몰려와 항의를 벌였습니다. 서울의 롯데월드몰에서는 천장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 위메프 본사에 환불과 정산을 요구하는 소비자 2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불과 정산이 계속 늦춰지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5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지금 새벽 2시 반이잖아요. 되게 불안하죠. 기사로는 계속 막 망했다고 이렇게 뜨고. 소비자들의 항의에 대표도 나타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소비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상할 거고요. 위메프 측은 현장에서 피해를 접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산조각난 대리석 구조물의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몰 영화관에서 천장 구조물이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이용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저부배에 있는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 10분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1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좁은 도로에 차량 너댓 대가 뒤엉켜 있고 경찰과 소방도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속초시에서 승용차가 보행자 2명과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가 갑자기 빠르게 후진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구매한 여행 상품들이 정산금 미지급으로 취소되면서 당장 이번 주 해외여행부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상품에 대해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 요청한 후 자사의 재결제를 하면 출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을 고스란히 여행사가 부담하게 되기에 재결제를 통해 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네, 재선 도전을 전격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 오전 9시,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8시에 이뤄지는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완수 방안과 향후 과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자신의 후보 사퇴 배경과 함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가 미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경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대외 관계를 포함해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년 더 재임할 수 없는 대통령이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사퇴 결정은 건강과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라는 개인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은 스스로의 결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를 이유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엔 흑인 여대생 단체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Congress passes a law to restore those freedoms, I will sign it into law. 비슷한 시간 의회에서 열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상원의장인 부통령 자리에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대신 섰습니다. 네타냐후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for all the things he did for Israel, to recognizing Jerusalem as our capital and moving the American embassy there. 공화당에선 상원 의장직도 맡는 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스라엘 총리 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cannot be overstated, and yet Kamala Harris will abandon her seat.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맞춰 워싱턴에는 시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해리스가 연설에 불참한 건 잘한 일이라며 당선될 경우 중동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And we have to end sending arms to Israel because if we keep sending arms, the genocide is going to keep going. 네타냐후와 면담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팔레스타인 수반이 보낸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피격을 당한 직후 위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다 잘 될 거라는 손글씨를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자신의 친이스라엘 이미지를 희석하고 양측 중재가 가능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 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가까워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비판 수위가 낮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특정 전기차는 여전히 반대한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전기차 비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머스크를 사랑하며 그는 나를 지지했다면서 그는 나에게 한 달에 4,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는 여전히 특정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일제히 뒷걸음질치며 나스닥도 3% 이상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주가가 12% 넘게 폭락하며 215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전날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We're starting to see a routine pullback off the all-time highs from earlier this month. We had 2 of the 7 Mag 7 report some earnings that have scared investors. 2분기 매출액은 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쳤는데 자동차 판매 매출은 199억 달러로 7%나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14억 7,800만 달러로 45%나 감소했습니다. 4분기 연속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이어진 건데 2분기엔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고자 꺼내든 할인 카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10월로 미뤄진 것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지난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8월 로보택시 공개 예고에 주가가 깜짝 반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계속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CEO 머스크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5% 넘게 급락했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생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메타 등도 동반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3% 넘게 폭락해 2022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 날씨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삼복더위와 보양식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삼복더위답게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치솟겠고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중복을 맞아 보양식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양식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날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이 삼계탕이죠. 삼계탕은 한약 재료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린다면 열의 성질이 강하지 않은 장어나 오리가 더 적합합니다. 또 삼계탕이 생각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한 그릇이 무려 800에서 1000칼로리인데요. 체중 감량 중이거나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면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수박이나 자두와 같은 제철 과일이 추천됩니다. 네, 보양식도 체질에 맞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은 얼마나 덥습니까? 네, 서울은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밤새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는데요. 정오에는 31도, 오후 2시에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도 무더운 날씨는 여전하겠고요. 습도가 높아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게 나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한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진상 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요청에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검찰총장이 직접 설득에 나선 끝에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도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수사 결론을 놓고 불씨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상 파악 절차를 연기하고 필요하다면 자신만 절차를 밟겠다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해 대검찰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일선 수사팀은 제외하고 보고체계에 있는 간부들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수사를 이유로 대상자들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고려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 갈등이 확산하는 건 막겠다는 모양새인데 중앙지검 지휘부도 일단은 반발 수위를 낮추고 남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최지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을 제출받아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최 목사에게 받은 양주 등 다른 금품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검의 진상 파악에 반발해 수사팀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이 막판 수사 속도의 변수입니다. 일단 사표를 제출했던 수사팀장급 검사는 이 총장의 설득 끝에 이틀 만에 수사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주 사용하던 법부락이라는 말을 비틀어 검사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법 악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사건 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두 의혹에 대한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국민에게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사건 처리 시점과 결과에 따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표 수리에 따른 국회 반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답변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전 원장은 9달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배당 뒤 서면 조사만 진행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1년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전 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료진의 판단으로 투약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배우 유아인 씨는 상습적으로 대마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유 씨 측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재력을 이용해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신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유 씨가 그 힘을 오히려 죄를 덮는 데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후 변론 기회를 얻은 유 씨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선 프로포폴 투약이 정신질환과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의사 판단하에 투약이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유 씨의 선고는 오는 9월 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2분기에는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0.2%로 집계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류한웅 기자, 1분기가 워낙 좋아서 2분기가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는데 그래도 역성장의 원인은 짚어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위기감은 그간 꽤 확산돼 있었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주로 전분기와 비교해 보는데 1분기가 1.3%로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6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역성장의 주된 요인은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이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분기 0.7%에서 2분기 마이너스 0.2%로, 건설 투자 증가율은 1분기 3.3%에서 2분기 마이너스 1.1%로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사리 식료품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올해 1분기 건설 신규 투자가 급감했던 영향입니다. 수입은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2분기 1.2%로 급증했고 수출은 1분기 1.8%에서 2분기 0.9%로 감소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2% 성장했지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2.8%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대비로는 저조했지만 지난해 2분기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도 컸다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에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2.1%에서 2.5%로 높여 잡았습니다.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도 완만히 회복되고 있어 연간 성장률 목표치 2.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덕에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5조 4,685억 원으로 영업 손실을 냈던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매출은 16조 4,2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넘게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순이익은 4조 1,200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강세와 D램과 낸드 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환율 효과도 더해지면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빈집을 찾은 부동산 사장이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들어 세게 내던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인 강아지 주인이 항의했더니 부동산 측은 물려고 해서 그랬다면서 집주인이 알면 방을 빼라고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잘잘못은 사법기관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누수를 고치러 온 작업자들과 부동산 업체 사장이 빈집에 들어옵니다. 안에 있던 강아지 2마리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현관에 모여듭니다. 작업 시작 전 강아지를 붙잡아 작은 방으로 밀어넣는 부동산 사장. 갑자기 나머지 1마리를 높이 들어 바닥에 내던집니다. 등부터 떨어진 강아지는 큰 소리를 내면서 의자에 부딪히고 방문은 닫힙니다. 원격 CCTV를 보고 깜짝 놀란 세입자는 집에 돌아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 결과 강아지 뒷다리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장 걷는데 무리는 없지만 통증이 있을 뿐더러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주인은 걱정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해 경위를 따지자 돌아온 건 강아지가 물려했다는 해명. 부동산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내 물려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며 계속해서 항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에게 그대로 말할 것이고 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집주인 대신 관리 업무를 도맡은 만큼 세입자는 이 답변을 사실상 협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나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물었던 적이 있으면 어떻게든 못 들어가게 하셨겠죠. 부동산 사장은 계속된 항의에 직원이 화가 나 그랬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대에 대해선 버둥거리는 강아지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추후 요구하면 배상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시민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를 하라 한 거지. 강아지가 또 날 불러겠잖아. 한 번 물린 적 있고. 그래서 나도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결코 학대는 아니라는 부동산을 상대로 강아지 주인은 고소장을 내고 법적 판단을 구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에서 천장 구조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있던 영화관 이용객들이 놀라 몸을 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롯데시네마 측은 잔해를 수습하고 안전한 동선을 안내하는 등 추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속초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보행자 1명과 차량 탑승자 3명도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 진전읍에 있는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령 리스크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뒤에 대국민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기의 제로의 미 대선, 어떤 대통령이 탄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국제정치 전문가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 이후에 위독설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신이 왜 사퇴를 하느냐, 사퇴의 변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본인이 지지를 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지지를 하게 됐느냐라는 것이고, 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신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고 중요한 국내외 정책을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포부도 동시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지 시간으로 보면 밤 9시에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황금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전략이 있겠죠? 뭐 당연히 그 시간대에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만큼 네.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주목도도 높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 체제는 우리 한국 정치 체제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미국은 예. 워낙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도 자당의 그 의원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음번 47대, 그럼 현재 46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바이든이 물러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어떤 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네. 그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직위에 있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동일한 방송 시간대를 요구하면서 자기도 그때 연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의도해서 이 연설 한 2시간 전부터 지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로 됐죠. 후보로 확정된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그 연설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는 것이고, 그럼 미국민의 상당수가 이 연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자당 후보 또 자신의 업적, 그거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자신도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동등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게 1927년 라디오법에서 유래된 건데 뭐냐면, 대통령이 도전하는 그런 야당 후보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이런 TV나 라디오의 시간을 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세 방송의 시간을 동등하게 줘야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1975년에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는 보통의 행사, 예를 들어서 연설,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말한 대통령 연설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그런 또 관례가 있습니다. 다만 뭐 후보의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로 계속 있었다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에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등한 시간을 배정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미국 주요 방송사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정치적 동지라고 불리는 낸시 펠러시 그 전 하원 의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을 돌린 게 결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간의 흐름을 보면 또 계기가 된 것은 결국 1차 바이든 트럼프의 대선 토론회였죠. 예.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봤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아무런 프롬프터나 없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말실수가 나와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극복하는 한 장의 사진이 뜨지 않았습니까? 사진이 정말 잘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민주당에 굉장히 심각한 이런 도전이 됐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는 대선도 있습니다만 상원의원의 3분의 1, 하원의원 전체를 다시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민주당 후보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민주당 후보 나머지 의회 의원들의 후보들도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이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고 상원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핵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바이든에게 이번 선거에 나가면 민주당이 어려워진다라는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를 같이 8년이나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공식적인 지지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스탠스는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은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약간의 그런가요? 애증 관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선거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시 후보의 경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바이든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이런 애증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뭐 미국의 약간 정치 정통이기도 한데 그 퇴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 민주당의 이번 후보로 나오면 확실하게 트럼프를 이긴다 할 정도로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 미셸 오바마 이쪽 그 집이랑 그 가문이랑 또 이 바이든 가문이랑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죠. 헌트 바이든을 미셸 오바마가 비판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뒷얘기로 들리는데 뭐 직접적인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언론들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혹시나 뭐 바이든 그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분석이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연설에서 그 레임덕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식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임기 말에 누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든이 2기로 간다고 하면은 뭐 누수 현상이 없을 수 있는데 이거 카메라 해리스 비록 같은 행정부의 부통령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레임덕이라는 게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에 빗댄 말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뭐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남았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무기력한 고령의 나이 많은 힘이 없이 에너지가 없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뭐 현재 상황에서 6개월 남아서 뭐 중요한 입법을 통과시킨 거나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민주당 의회 의원들도 대부분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 활동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사안들이 있죠.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25일로 예정돼서 현지 시간으로 만나기로 됐는데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은 사실 우크라이나 지속되는 전쟁을 해결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 가자 지구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나 이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공교롭게도 네타냐후랑 뭐 푸틴도 트럼프와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하다. 특히 네타냐후는 뭐 트럼프와의 관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중요한 대외 정책의 어떤 의제를 지금 끌어가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제 끝까지 임기를 이제 채우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밀어달라 아마 이런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전화로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리스 부통령도 비슷한 어떤 계획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그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 특별한 어젠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두 가지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의 어떤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외 정책과 다른 방향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뭐 확실히 경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이든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36년 동안 상원 의원을 하고 8년 동안 그 부통령을 하면서 특히 그 대외 정책에 굉장히 특화돼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하는 이유도 경험 많은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 경험 많은 그런 사람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예. 뽑혔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카멜라 해리스가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장은 바이든이 해왔던 대외 정책, 그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니까 대외 정책 포함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의 이제 대결 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한 이후에 기부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현재까지 보면 3,500억 달러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인 겁니까? 뭐 굉장히 많은 액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하루 1일로 모금된 그 사실은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서 모금된 액수치고는 역대 최다가 모였다라고 알려질 만큼 3,500억 원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전체적으로 글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는 동안에 딱 물러나니까 그런 대규모 선거 자금이 몰린다.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예, 선거. 잠시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Surrounded by portraits of extraordinary American presidents. Thomas Jefferson wrote the immortal words that guide this nation. 바로 이 자리에서 George Washington 미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글을 썼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브라임 링컨은 내전에서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었습니다. I revere this office. I love my country more. 저는 It's been the honor of my 대통령직을 life to serve as your president. 수행을 하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가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Perfecting our union. It's not about 중요한 것은 우리 미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결정이 미국의 미래의 운명 그리고 전 세계의 앞으로의 수십 년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희망과 증오 사이에서 통합과 분열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정직성과 예의와 존중, 자유, 민주주의, 정의를 믿는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동료 미국인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직에 있어서 인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미국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진실은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상이 우리가 보호해야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저의 정당, 민주당이 단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선을 시도하는 것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민주주의 횃불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미국이 단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미국의 새로운 목소리, 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저는 대통령직으로서의 직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유와 시민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주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선택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치적 폭력을 포함한 어떠한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위기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암 정보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암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을 개혁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민주주의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안전한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미국이 혼자가 아니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에 맞서서 자유 국가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것입니다. 나토를 강력하게 만들고 더욱더 단결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저는 중국이 결코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가자 전쟁을 중단시키고 인질을 석방시킬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석방시킬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지만 또한 많은 가능성들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6,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종 간 부의 격차가 20년 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반도체 생산, 과학 그리고 혁신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규모 제약회사에 맞서서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만 이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총기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왔습니다. 50년 내 최저로 강력 범죄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약속대로 연방대법원에 최초의 흑인 여성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각이 미국처럼 다양하며 모든 미국인을 대표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저는 미국에 영혼이 걸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군대보다 강력한 것이고 바다보다 넓은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사상은 독재자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사상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또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달 후 미국인들은 미국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의 견해를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저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충분히 역량이 있고 또한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미국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것인데요. 닥터 킹 그리고 로자 파크스의 말과 함께 걸려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물려줄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공화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인들이 지금 그 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집무실에 앉아서 제가 그렇게 신성한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이디어, 사상을 지켜왔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이처럼 특별한 일들을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왕과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통치를 한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고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을 들어봤는데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하나의 사상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은 변곡점에 와 있고 지금의 결정이 미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의 대통령직을 집중하면서 임기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암 정복 그리고 연방 대법원 개혁, 나토의 단결을 강화하겠다, 중동의 평화를 강화하겠다, 임기 내에 어떤 열정도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박원건 교수와 좀 더 이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좀 주목해서 들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뭐 한 다섯 가지 단락으로 나눴더라고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그 수준인데 첫 번째가 저는 가장 사태의 변이인데요. 그 사태의 변에서 썼던 단어들이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귀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열, 통합과 분열을 얘기했고 또 정직, 예의, 존중, 특히 공직에 있어서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히 드러날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직과 진실이라는 계속 개념, 정직과 진실은 늘 트럼프가 그렇지 않다라고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그런 후보가 뭐 트럼프라는 후보 자체가 민주주의의 일종의 적이다라고 늘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 단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했고요.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은 해리스 부통령을 뭐 지지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짧게 그냥 그 경험과 역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후보다 정도로만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두 분야는 하나는
앞으로 6개월 남은 거 예. 과연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의제를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외 정책을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특히 제 귀에 들어온 것은 인도 태평양 인태 지역의 동맹국을 강력히 하겠다. 예. 이건 우리 한국이 당연히 포함되는 그 얘기고요. 왜냐하면 뭐 너무 잘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는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기존의 동맹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뭐 당연히 해리스가 되기를 원하긴 하겠습니다만 동맹 체제 복원이라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큰 어떤 업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업적을 쭉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뭐 상당 이 일부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마도 트럼프 후보가 이것을 굉장히 강력히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3년 반 이상 해왔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소개를 하는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짤막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분량이 훨씬 짧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량은 짧긴 했는데 네. 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고요. 해리스라는 인물을 특정해서 지지를 한 것은 짧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자신이 왜 사퇴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왜 여기에 대해서 단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귀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목소리가 민주당에 필요하다. 젊은 목소리. 예. 이렇게 결국 해리스 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본인의 고령화, 노령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와도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집권이 가장 필요하고 거기에 해리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6개월 정도 대통령 지금 임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짚어보면 암을 정복하겠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을 개혁하고 나토의 단결을 강화하겠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불법 이민자를 줄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총기 규제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어젠다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47대 대통령이 돼서 행정부를 끌어가더라도 이 핵심 의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지난 3년 반 자기가 해왔다라는 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계속 해야 된다는 필요성 또 나머지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대외 정책인 측면에서는 가자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9명인가요? 미국 인질이 아직도 붙잡혀 있긴 그런 상황이고 말씀 나눴던 네타냐후 총리와의 그 만남도 예정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할 가장 핵심 의제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의 가자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또 협의안들을 다 냈지만 뭐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를 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아직은 뭐 종전의 휴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 가자 전쟁은 미국 대선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경합주라고 불리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28만 명의 아랍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친이스라엘적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트럼프를 찍지는 않겠지만 막상 대선에서 기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있죠. 2020년에도 1.4%인가 차이로 바이든이 이긴 그런 아주 경합이 되는 주기 때문에 그 28만 명의 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그 미국 대선의 결과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쉽진 않죠. 네네. 자, 지금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시간대에 나도 방송 시간을 달라 주장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노스캐롤라이나 그 유세 현장에서 직접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그 소식까지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되면 트럼프 다시, 대통령이 그런 걸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잘합니다. 아마도 예.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의 동시간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의 방송을 또 했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밝힌 적도 있었죠. 이 영상이 들어오면 또 직접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제 대결 구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제 판세를 좀 분석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한 2% 정도 CNN 조사입니다. 어저께 발표된 거 지금 나옵니다만 그 전체적인 지지도에서 한 2%.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유의미한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같은 경우에 이번 7월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7월은 공화당의 달이죠.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민주당의 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인데 거기서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등장하니까 다시 그쪽 주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8월 19일, 22일까지 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앞으로 의제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8월 1일부터 7일 정도까지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어젠다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면 그리고 거기 하이라이트는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7월, 8월이 다 지나고 9월 중순이나 하반기쯤 되면 좀 더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가 사실상 대선을 가장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치들은 정치적 어떤 계절성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유세 현장에서의 연설 내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최악의 검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망쳐버렸습니다. 자기는 검사고 저보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의 재판의 판사들은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해놓고 나서 자기는 검사고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플로리다 재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였죠. 그리고 저는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또한 저에 대해서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재판정에는 이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조 바이든이 너무 고령이고 쇠약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해리스 부통령은 지도자가 될 역량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을 파괴해왔고 4년 더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실패하는 그런 행정부를 경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그리고 벤스에게 투표를 하십시오. JD 벤스 부통령 후보 마음에 드십니까? 네, 트럼프 벤스 행정부는 리더십을 회복하고 역량을 회복하고 상식과 그리고 힘을
우리가 3년 반 전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으로 돌려놓는 그런 행정부가 될 것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가장 급진적이고 좌익적인 그런 진보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상원에서 가장 급진적인 민주당 멤버는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해리스에 비하면 오히려 온건해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법안들을 버니 샌더스와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32조 달러나 들여서 의료 예산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에 함께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그리고 우리의 병원들은 계속해서 악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산을 이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 보장을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멍청한 정책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검사였다. 자, 그리고 자신의 유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는 자신의 문제로 지적받을 수도 있는 그 나이 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속여왔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자, 교수님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해리스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규정했죠. 이번 선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는 트럼프의 저 짧은 연설에 다 나타나 있는데 해리스를 급진주의자, 좌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전통적인 상황에서 너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좌파 급진주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급진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좌파다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남은 시간 내에 그 공격 포인트랑 또 하나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과 해리스가 다를 것이 없다. 같은 행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 그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의 책임은 해리스도 같이 지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로 앞으로 계속 선거를 끌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고령 이슈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 차가 19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에 대한 공격 그런 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반박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의 동시 연설이라는 아주 이색적인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자,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원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복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이곳 서울은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무려 33도까지 치솟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주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게 나겠고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